자, 지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표는요, 비트코인이 월별로 어떤 수익을 거두었는가,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키포인트. 자, 7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번의 기간 동안에 총 7번은 강세로 마감을 했고 4번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7월은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강세를 좀 기대하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6월에 하락이 있었을 때 7월이 강세장이었던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까지 총 5번이었는데요. 승률 100%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6월 달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던 만큼 7월 달에는 플러스로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반감기가 있었던 해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6년과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4분기 10월, 11, 12월 동안에 어떤 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모두 다 플러스로 마감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떤 불리시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데 과거의 어떤 패턴들이 지금까지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이클을 배제하고서 흐름을 어떤 추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과는 좀 다른 비트코인 투자만의 매력이고 어떤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2016년 2020년에 반감기가 지나고 난 시점에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도래했는지 요거를 또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시면요. 바로 직전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보시면은 반감기가 대략적으로 5월에 있었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나온 것은 10월 이후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4월에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여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16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7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5개월이 지난 12월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부대낌을 겪다가 정말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는 2017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뭔가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궁금증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과거의 패턴대로 과거의 사이클 대비로 해서 큰 이상한 움직임 없이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호재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물가는 잡히고 있는데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침체 구간들, 즉 경제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들을 직접 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적어도 9월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시 경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통화 정책상으로 지금 뭔가 이제 긴축 정책에서 확장으로 뭔가 변경을 하게 될 텐데 그 증거로서 M2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지만 꾸준히 상승의 곡선들을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FTX 상환이라는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도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ETF에서도 순유입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꾸준한 수요 창출과 더불어서 ETF에 국부 펀드를 비롯해서 굉장히 굵직한 기관들의 자금들이 한 번에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제는 더 많은 수요들을 촉진을 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채굴자의 항복 신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이클이 과거처럼 돌아가고 폭발적인 어떤 포물선 랠리를 그리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의 항복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들을 같이 기다리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셔도 되죠.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바이든의 사퇴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새로운 변수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들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들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구간들을 회복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간들을 돌파하고 나서 한번 꼭 지지를 해서 이 구간들이 완전히 돌파당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막 급하게 올라타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긴 관점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퀘스천 마크를 해놨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새로운 이슈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또 어떤 호재들이 없어질만 하면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새로운 호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변수들로 FTX의 어떤 상환이 이제 올해 연말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160억 달러, 한화로 22조 원의 현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 현금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사무실, 지금 공실률이 20%까지 급등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는 어떤 또 돌발 변수들이 나올지 우리가 섣불리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강력한 입지를 발휘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은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 자금들이 이제 신규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이곳에 몰려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JP 모건이 최근에 끝났다. 상승장 끝났고 이제 정점 찍고 3월에 정점 찍고 내려오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채굴의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애널리스트 분이 제시한 의견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의 의견을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조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분이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또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절대로 맹신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논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것들이 더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굴 지표로 봤을 때 제가 채굴자의 항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사이클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점인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고,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기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남은 기간들 잘 대응해 나가시면은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도 상승의 어떤 기조들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뻔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로서, 그리고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다양하게 정말 자세한 표를 통해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나면은 지금 아직까지 이 정점들이 오지 않았고 사이클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구나라는 거를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시장에서 아직까지 공부를 좀 덜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같은 시점이죠.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저평가된 구간으로 왔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진입해서 가격이 이미 올랐다라고 하면 이미 그건 고평가 구간인 거죠. 그럼 그때는 오히려 우리는 탈출 준비를 해야 되고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침체 구간일 때,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모두가 도망갈 때, 즉 저평가 구간일 때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 3차 대전 일어나면 다 끝이겠죠. 네. 근데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종국에는 훨씬 더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은 내가 가지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어딘가에 되면은 내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포칼립스적 상황이 벌쳐지면은 아예 인류의 문명이 끊길 정도의 상황만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냥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그 상황만 아니면 저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가치를 가질 거라 보는데 대신 사이클 이런 건 다 사라지겠죠. 그냥 당장은 그냥 먹을 거 그런 게 최대 가치를 가지겠죠. 당장은. 네, 다 일시적이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10배 오를 거 8배 오르게 만든다든지 그 정도의 차이만 주었을 뿐 원래 지정학적 요소나 정치적인 요소는 투자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미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뭐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은 올해 대선이 있겠죠. 네, 대선에서 아무래도 현 집권당 측이 반암호화폐적인 네,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집권을 한다면은 뭐 암호화폐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저는 아마 사이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일단 뭐 지정학적으로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또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에 휩싸일 수 있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블랙스완급의 사건들. 근데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금은 내가 쉽게 팔기가 어려워요. 네, 뭐 전쟁 났다고 해서 쉽게 파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전쟁 났다고 쉽게 팔 수 있나요? 못 팔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내 뉴스 보다가 전쟁 났다는 팝업이 딱 떠. 그럼 2초 만에 들어가서 팔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은 일단 그런 거 뜨면은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환금성이 너무나 쉽다는 게 네, 그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환금성이 크다는 것은 또 어떤 때 보면 장점이거든요. 1년 365일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식 같은 건 팔아도 며칠 있다 받을 수 있잖아요, 돈을.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바로 뺄 수 있죠. 거기다 지구 반대편으로 몇 초 만에 옮길 수 있죠. 국적 필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디지털 화폐로서 환금성이 좋다는 건 사실 장점인데 대신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죠.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죠. 단기적으로. 간단해요. 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선은 화폐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사람들은 결국 먹을 거라든지 또는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화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만약에 그런 전시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먹을 거나 뭐 옷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보존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보존성 있는 화폐가 최고의 화폐가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게 과거 원시 시대처럼 금과 같은 그런 자산이 그러니까 돈으로 활용하기 좋은. 왜냐하면 파기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휴대하기 쉽고 보존성이 뛰어나고 네. 그 다음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쉽고 네. 이런 화폐의 좋은 화폐의 그 특성을 가진 그런 자산들이 결국 돈처럼 다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있죠. 그쵸. 네, 지금 굉장히 치안도 안 좋고 위험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금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그냥 뭐 표적이에요. 움직이는 표적. 그쵸. 네, 너무 쉽게 뺏기고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거 껴안고 자야 돼요. 하지만 비트코인일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디지털 세상에 넣어두고 뭐 전국에서 다 인터넷이 안 돼도 돼요. 네. 인터넷이 되는 그런 뭐 물품 교환소나 시장 음. 거기서는 인터넷이 되겠죠. 네. 거기서만 가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국적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그냥 다 사라질 정도의 완전한 인류 문명 후퇴 정도 사태가 아니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 상황이 되면 금보다도 더 귀한 자산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매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마 2, 3년 정도는 가격을 회복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가격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래 모든 자산은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과거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죠. 네. 술을 금지하면 술값이 오르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는 원래 금지하면 가격이 더 올라요. 대신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암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형성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지금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500억 달러인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최고의 타이밍이죠. 네. 항상 그 투자는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비관적인 얘기를 할 때가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낙관적인 얘기만 할 때가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은 항상 그 위험한 타이밍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비관적인 타이밍에 나가십니다. 포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할 사람이 던지고 떠나는 순간부터가 다시 상승장이에요. 왜냐면 팔 사람이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 이제 살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도 한두 달 더 횡보할 때. 그때가 정말 하락장입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6개월간 횡보할 때. 그때도 그 두 번째 바닥 구간에서 초기에 전저점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더 했어요. 이때 거의 대부분이 포기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6만 한 8천 달러, 7만 달러에서 한 달간 횡보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고점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근데 5만 달러, 6만 달러 초반에서 앞으로 한두 달 횡보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 못 견뎌요. 왜냐면 이제는 그 전에는 박스권의 상단에서 한 달간 횡보를 하는 거고 이제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횡보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정말 지옥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 마지막 가장 어두운 구간인데 이때 이제 대부분 다 나가세요. 작년 그 6개월 횡보장의 그 마지막 그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던 기간에 대부분 다 나갔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4개월 만에 3배가 오른 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5만 달러 한 번 더 내려가는 찐바닥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두 달 횡보가 더 돼요. 그러면은 찐바닥까지 확인하고 5만 달러 막 6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낮은 가격에서 한 달을 넘게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지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올라서 그것도 한참 올라서 사람들이 다 뉴스에 나오고 할 때 사요. 그게 슬프지만 지금 또 일어날 일입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고 있으면서도 아마 비웃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나올 때마다 하고 있잖아요. 단기적인 그런 전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극 소수예요. 아주 타고난 소수의 트레이더들 뿐. 그런 트레이더면 지금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 그런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이클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두세 달 잡고 그냥 분할 매수. 매일 똑같은.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일절 신경 안 써요. 매일 똑같은 양 분할 매수로 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나와서 고점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냥 분할 매도해요. 그럼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너무 쉬운 걸 말해봐야 어차피 요즘처럼 행보가 계속되면은 욕하고 떠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이나 유튜브를 한 겁니다. 저는 어차피 90%의 분들은 그렇게 정상적인 투자를 못할 거란 걸 알아요. 근데 10%의 분들은 그 책이나 제가 했던 영상 말을 통해서 좋은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 10%의 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적고 암호화폐 쪽에 전혀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길게는 3달 정도 잡고 그냥 매일 똑같은 양을 사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비트코인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조금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알트코인도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대신 알트코인은 절대 집중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뭐 시가총액 2, 30위권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결국은 해석의 문제예요. 그 알트가 얼터너티브잖아요. 대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대안이라는 말 나온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대안이라는 뜻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알트코인이란 건데 다만 현재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스마트 컨트랙이 된다는 그 별도의 영역을 인정해줘서 아예 새로운 뭐 카테고리로 본다고 하면은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 대한 얼터너티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비트코인과 비비트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체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크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이더리움 선물 ETF 런칭 때처럼 막상 거래를 시작했더니 자금이 안 들어와. 그럼 오히려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물론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오르겠죠. 근데 그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지금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이더리움 ETF가 약간 안 꼽는 찐빵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더리움 투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패시브 인컴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일반적으로 한 4% 정도 그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이 대략 4%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수익률과 거의 비슷한 그런 패시브 인컴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더리움에. 근데 ETF는 스테이킹을 뺐어요. 증권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더리움의 매력이 제거된 ETF예요. 그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이더리움 ETF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솔라나는 지금 이제 2개의 자산운용사가 ETF를 막 신청한 수준인데 뭐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나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내년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이클 최후반에 알트코인 불장에 한번 불을 붙이는 기름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또 트럼프가 놀라웠던 점이 그렇게 귀에 총을 맞았는데도 바로 다음날 골프를 치러 가고요. 또 그 기존 스케줄대로 또 연설을 하러 다니고 또 심지어 그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한다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궁금한 게 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좀 중요한 행사인가요? 예, 이게 세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1년에 사실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몇 군데서 열려요. 뭐 아시아에서, 뭐 두바이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열리고, 미국에서 열리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게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커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역대 이 회의에 나와서 스피치를 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요번에 나와서 스피치 할 사람들이 이 중에 이제 대장이 이제 트럼프 후보고, 그 다음에 이분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양반도 대선 후보인데 이번에 이 둘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모종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케네디가 그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난 트럼프를 지지한다, 밀어달라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돈나무 언니도 나오고, 그 마이크로 스트리치의 그 셀러도 나오고, 유명한 유튜버이자 진행자이자 뭐 작가이자 코미디언이자 하여튼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유튜버가 뭐 구독자가 600만인가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그 스노든이라고 과거 CIA 직원이었다가 CIA에 대해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양반. 근데 이런 거물들이 나와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쫙 내놓기 때문에 특히 이 회의가 내슈빌에서 25일에서 27일인데 마지막 날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 이 연설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트럼프한 입에서 쏟아질지. 그래서 이제 그게 관심거리예요. 이때는 진짜 경호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행사긴 하지만 우호적인 거긴 하지만 네,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뭐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되게 시원시원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아직 막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막 친 발언을 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친환화적인 발언을 한다 해도 그게 정말 그 선거를 좌우할 정도로 큰 이슈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 선거를 좌우할 만한 그 큰 이슈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미국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였던 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해서 22%까지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그 미국에서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나 달러를 못 믿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났다고 보는 분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ETF 그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저게 승인이 되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라고 생각해서 미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여튼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게 보는 수치가 최소 5천만 명 내지 많이 보는 측은 8,5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투자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 되자 유권자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3분의 1이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보면은 암호화폐에 관한 이슈가 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거대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그 보유자 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가지고 그간 암호화폐에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그냥 주식 사듯이 쉽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게 돼서 대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안 산다 하더라도 이런 ETF 같은 거를 삼으로써 BTF 투자에 간접 참여를 하는 거니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요.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또 다 알려진 그런 뉴스는 또 이미 또 선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을 때 정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11월 5일 그 대선 전일에도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어제 그제 지금 계속 10% 이상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이제 한 10월 달 들어가면은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일세 동안에 여기저기서 한 얘기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해. 그리고 이제는 주변 참모진이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친화합의 성향으로 바뀔 뿐 아니라 특히 미국 국회의원들이 성향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이제는 암호화폐 반대에서는 국회의원 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커지면서, 그래서 피트 21 법안 했을 적에 민주당 의원의 3분의 1이 찬성 쪽으로 돌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이제 돌았다고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자체의 분위기도 우리가 암호화폐를 반대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는 거지, 우리도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여권이나 야권을 가리지 않고 그 친암호화폐 쪽으로 정치적인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이 24년 11월 5일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11월이나 뭐 12월 연말쯤 비트코인 가격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네,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불장이 좀 늦게 온다더라도 한 번 오면 3월달 불장이 한 달 반 사이에 5천만 원이 1억이 된 거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조세와 하락세를 이렇게 겪고 가다가도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15만 불 그 연초에 얘기했던 거를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요? 네.
야, 근데 진짜 이게 오를 때는 진짜 순식간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 때부터 기관들의 유입 자금이 본격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고 뭐 예를 들면 또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 뭐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 진짜로 3, 4분기 뭐 내년 들어가면 정말 그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네,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944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2분기, 3분기에 비슷한 숫자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최소 한 3, 40%는 올해 말까지 끌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양적인 증가, 즉 포트폴리오 비중도 늘려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입지라는 수준에서 정말 한 0.5% 정도 담았다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 사람들도 이걸 1%, 2%, 3% 늘려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개인 주도 장세였던 게 앞으로 ETF 시장만큼은 이게 기관 주도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거래량이 개인의 거래량을 추월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이 비트코인이 좀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질문이기도 한데 그 트럼프 당선이 암호화폐 쪽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세계 경제적인 측면, 뭐 평화적인 측면, 지정학적 측면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트럼프의 당선은 사실은 국제 정치나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만 트럼프는 사실은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외치는 게 사실은 미국 지상주의, 즉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다른 나라 사정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미국의 이익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정치 측면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했던 말 있잖아요. 본인이 당선되면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저부터 저번에는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다자간 어떤 협정에 의한 그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양자간談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의 이익이냐 아니냐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냐 하고 1대1로 그냥談판을 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의 공통적인 어떤 룰이나 어떤 기본적인 의제들이 그냥 구축되어 왔던 것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이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살아날 거다. 이런 것도 다 세계 경제에 지금 부정적인 거거든. 그다음에 IRA 같은 거는 이제 폐지할 거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은 중국의 관세 60% 매기고 우방국들한테도 무조건 10% 매긴다. 이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 나라들도 여기 다 같이 대응할 수뿐이 없어요. 그럼 세계가 점점 보호무역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둔화를 나타내고 잘못하면 이제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들어선다는 건 국제 정치적인 면이나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뭐 일단 사람들이 대체 자산을 찾을 텐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 대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재정 적체 확대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많이 희석될 텐데 대체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짜요? 예. 즉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재정정책이 확대되고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 발행 못지않게 달러 표시 자산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행될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달러에 대한 희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 자산은 사실은 금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이제 종목이 있을 거고 트럼프로 인해서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거는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주 같은 건 이제 피해를 볼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 거예요. 그 과거 그 인터뷰를 제가 이제 종종 다른 분들을 할 때 보니까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전에 2017년인가요? 그때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주식시장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청 좋아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이게 호재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주식시장은 괜찮다. 단 채권 투자자들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채권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가 오르는 걸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할 때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나요?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그렇죠. 아니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거지만 즉 그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본인은 그 재정 팽창을 통해서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니까 이거는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은 보고 기준금리는 내리라고 그러지만 기준금리는 사실은 단기 채권에 관한 얘기고 이 시중금리 자체인 중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